자동차 세시 정비 실습 13주차 2강 수업을 담당할 공욱 교수입니다. 자,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교과목습 개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교과목 주요 학습 목표. 세 번째는 교과목 주요 학습 내용 순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목 학습 개요입니다. 이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과목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현가장치입니다. 그래서 현가장치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다. 현가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 이제 주요 학습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현가장치의 개요입니다. 현가장치는 주행 중 도로 노면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충격을 타이어가 1차적으로 받고 전가장치를 통해 차체로 전달된다. 이때 전가장치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 각 부의 파손을 방지하며 승차감과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장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가장치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여기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주행할 때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운전자한테 전달이 아예 안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운전자한테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운전자한테 전혀 충격이 안 가면 더 좋겠죠.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승차감이 매우 우수하겠죠. 근데 우리가 좀 뭐 차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화물차보다는 승용차가 승차감이 좋잖아요. 그건 뭐냐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스프링 중량이 크면 에너지 흡수율이 크고 있고요. 승용차는 스프링 상수가 아주 작아요. 스프링 세기가. 그러니까 승용차는 스프링 세기가 작으니까 작은 심에서도 안중작용을 해요. 작은 심을. 그 다음에 승차감 좋은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무거운 걸 짐을 싣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 스프링 중량, 스프링 세기를 강한 걸 하다 보니까 작은 진동을 흡수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떨어지는 게 그런 쪽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시험관 장치에 보시면 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있고요. 코일 스프링이 하나 있고요. 여기 코일 스프링이 이런 게 하나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일 스프링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판 스프링도 있는데요. 그거 먼저. 자, 코일 스프링 자체는 뭐냐면 우리 볼펜에 있는 볼펜 안에 들어가면 힘에 들어오면 그 스프링이 하나 들어가죠. 용수철이. 그 용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프링 자체는 충격 흡수는 잘하는데 감쇄, 그러니까 한번 충격이 스프링이 오므라졌다가 다시 펴질 때 이 감쇄를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눌렀다 탁 놓으면 어떻게 탕탕탕 튀잖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요 감쇄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요거랑 같이 씁니다. 쇼꼼쇼거랑. 쇼꼼쇼거랑 같이 쓰는데요. 쇼꼼쇼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이 쓰면 쇼꼼쇼거 내려갈 때 얘가 이렇게 쇼꼼쇼거 내려갈 때는 충격 흡수를 못 해줍니다. 그때는 뭐가 해주냐면 내려갈 때는 여기는 코일 스프링에서 해주고요. 충격 흡수를 해주고요. 대신에 스프링이 오므라졌다 다시 펴질 때는 언제 올라갈 때는 얘가 이 쇼컴쇼버에서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써야지만 코일 스프링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판 스프링이 나옵니다. 판 스프링.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판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화물차에 아니면 SUV 뒤에도 좀 일부 사용했는데요. 어쨌든 승용차에는 판 스프링 안 쓰고 대부분이
화물차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쓰는 이유는 얘가 스프링 상수가 커요. 그러니까 즉 중량을 많이 얘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톤수가 큰 화물차 이런 데 많이 쓰고 있고요. 마찬가지 토션바는 판스프링보다 좀 조용은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톤수가 큰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션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자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자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30cm 자를 보시면 발을 서로 좌우로 틀면 어떻게 돼요? 자가 탄성에서 비틀려지죠. 그런 탄성을 비틀림 탄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엇갈리게 하나는 일로 중량이 걸리게 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중량이 걸리게 해서 이런 비틀림 탄성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를 토션 바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 스프링, 공기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아주 조용하죠. 공기로 하기 때문에 소리도 별로 없고요. 요즘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스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가 장치 구비 조건입니다. 도로 면에서 받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 방향의 연결이 유연해야 한다. 자, 부드러워야 된다는 얘기죠. 딱딱하면 어떻게 승차감이 떨어지겠죠. 상하, 오므라졌다 펴졌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해야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다음 바퀴에 발생하는 구동력, 제동력 및 선회할 때의 원심력 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평 방향의 연결이 튼튼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하려면 어, 연결 부분들이 튼튼해 잘 조여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벼워야 한다. 스프링 질량의 절반은 스프링 아래 질량으로 취급한다라고 했는데 자 자동차는 일단은 무거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벼워야 됩니다. 왜? 무거우면 어떻게 효율이 떨어지겠죠. 연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되도록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설치 공간을 적게 차지해야 된다. 뭐 아무리 좋아도 설치 공간을 너무 차지하면 그러니까 운전석이래 엔진룸은 넓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크게 하면 엔진룸을 너무 크게 하면 차지하면 다른 기타 부수 장치들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또한 이 차가 문제가 돼서 수리할 때 우리 수리하시는 정비사들이 공간이 안 나오면 정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나와 있지만 정비가 쉬워야 한다. 공간이 없으면 정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적당한 공간이 좀 나와줘야 정비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 다음 적차 또는 공차. 적차는 이거는 적재한 거예요. 또는 공차, 빈차입니다. 빈차 상태를 막론하고 가능한 차체의 고유 진동수가 같도록 해야 한다. 어, 무게를 실든 내가 짐을 실었든가 아니면 빈차 이런 거 했더라도 스프링의 진동수는 거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차 또는 공차 상태에서도 차체 최저 지상거는 가능한 한 변화가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승용차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니 할 수가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승용차는 우리가 한 명 탔을 때 차의 높이랑 최저 지상고 높이랑 5명이 다 탔을 때 차의 지상 높이는 틀리죠. 지상고는. 그래서 근데 버스 공기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공기 시험가 장치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 승용차 이런 것들은 요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가 장치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시험가 장치는 차체 우리 차체라고 여러분들 승용차 앞에서 보면 겉껍데기 있죠? 그 우리 실루엣이 나오잖아요. 자동차 옆에서 보는 그 실루엣. 그 겉에 보이는 그것이 차체입니다. 그래서 차체와 차축 사이에 설치되어 자동차의 무게를 지지하고 바퀴의 진동을 흡수하며
조향장치의 일부를 설치하기도 한다. 또 앞현가장치는 앞차축의 형식에 따라 일체차축 현가 방식과 독립현가 방식으로 나누어지며 승차감이나 조정 성능을 중요시하는 승용차에서는 독립현가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요즘은 버스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화물차에서는 일체식 차축 현가 방식을 사용한다. 이 현가장치는 독립현가 방식은 독립적으로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볼트나 너트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래 질량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부품들이 무게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승차감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시를 엔진룸을 좀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일체식 차주식은 승차감은 떨어지는데 독립현가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독립현가 장치보다 이 일체식 차축의 장점은 비틀어지지가 않고요. 큰 하중에 잘 버팁니다. 무게를. 그래서 일체식 차축, 그 다음에 구조가 또 간단하고요. 그래서 화물차 같은 데는 일체 차축 현가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 현가 장치는 화물차에서는 일체 차축 현가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승용차에서는 승차감이나 안정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독립 현가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승용차에서는 독립 현가 방식을 쓰고요. 우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승용차는 독립 현가 방식, 화물차는 일체식 차축 현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걸 따로 쓰냐? 독립현가 방식은 승차감이 좋고 그 대신 무게를 가중을 크게 못 받습니다. 그 대신 일체식 차축, 화물차에서 주로서 일체식 차축은 승차감은 떨어지지만 무게를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용차냐 화물차에 따라서 현가 방식이 다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체 차축 현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체로 된 차축에 양쪽 바퀴가 설치되고 다시 이것이 스프링을 거쳐 차체에 설치된 방식으로 트럭의 앞뒤 차축에서 사용되고 있다. 스프링으로는 그러니까 일체식 차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 보시면 판스프링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일체식은 판스프링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배치에 따라서 평행 판스프링과 형식과 옆방향 판스프링 형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판스프링은 그 하중 같은 걸 스프링에서 잘 받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 판스프링, 평행사변을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놨다 그래서 평행성으로. 그다음 일체 차축 현가 방식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체 차축의 현가 장치의 장점. 아까도 이제 부품 수가 적고요. 구조가 간단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평행 판스프링 형식에서 차축의 위치를 정하는 링크나 로드가 필요하지 않으며 선회할 때 차체의 기울기가 적다. 이것이 일체 차축 현가 방식의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점은 뭐가 있냐면 보시면 스프링 아랫질량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크다. 그 다음에 그럴 때 승차감이 좋지 않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스프링 위에 이 위에가 많이 걸려요. 이 위쪽에가 뭐 차체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진칸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승차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앞바퀴 심의가 일어납니다. 심의가 쉽게 일어나요. 이건 뭐 심의라는 얘기는 뭐냐면 차를 우리가 도로를 주행할 때 뒤에서 앞차 타이어를 봤을 때 바퀴가 흔들리는 거 그런 걸 심이라고 합니다. 바퀴가 좌우로 흔들리는 거. 허브 너트를 안 조이면 우리가 타이어 바퀴를 뗐을 때 너트가 요즘 뭐 5개짜리 6개 뭐 회사별로 좀 틀리지만 그 허브 너트가 있어요. 너트를 제대로 안 조으면 이 타이어 바퀴가 흔들리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흔들리는 걸
C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스프링 정수가 너무 작은 것을 사용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스프링 정수가 작으면 안 됩니다. 커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 정수를 작은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저거랑 똑같죠. 반대로 생각하면 독립현과 방식은 스프링 정수가 큰 걸 쓰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화물차에서는 스프링 정수가 큰 걸 써야 됩니다. 자, 이제 독립현과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일반 승용차에서 다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독립현과 방식은 차축을 분할하여 분할하여 양쪽 바퀴가 엑스레이에서 구속받지 않고 서로 관계없이 위아래 작동하도록 하여 승차감이나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맥퍼슨 스로틀 이거입니다. 맥퍼슨 스로틀 이거 이렇게 된 거를 맥퍼슨 스로틀 즉 서스펜션은 엔진을 가로 배치할 수 있고 조정 안정성과 승차감이 좋은 WC1과 멀티링크식이 사용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엔진이 여기에 엔진이 이렇게 올라가면 앞에 승용차라고 하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쪽에 엔진이 그 다음에 독립현과 방식의 장점에 대해서 보시면 스프링 아래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이 작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다. 그래서 승차감이 좋다는 거. 승차감이 좋다. 그 다음에 밖에 심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노드홀딩이 우수하다. 노드홀딩은 뭐냐면 바퀴가 차체가 밖에 쫙 깔아놓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걸 이런 노드홀딩이 우수해 승차감도 좋겠죠. 그 다음에 스프링 정수가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결국은 작은 것을 살 수 있는데 큰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차체 요동이 적어. 차체 움직임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승차감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현가 방식의 단점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 개의 링크라든가 이런 볼트나 너트 이런 것들 졸업을 하다 보니까 복잡해요. 그 다음에 취급 및 정비 면에서 불리하다. 왜? 자주 틀어져요. 이게. 그래서 얼라이먼트 같은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볼륨이 많기 때문에 그 마멜에 의해서 앞바퀴 얼라이먼트가 이게 많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얼라이먼트 틀어지기 쉽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상하 운동에 따라서 윤거라는 얘기는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 거리입니다.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거리. 그걸 윤거라고 하는데요. 윤거나 앞바퀴 얼라이먼트가 변화가 돼요. 타이어가 빨리 마모된다는 거. 이런 게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가 방식의 종류가 나옵니다. 일체 차축 현가 방식의 종류에는 평형 링크 방식이 있습니다. 평형 링크. 이 방식은 두 개의 판 스프링을 평형으로 하여 배치하여 뒷차축을 지지하는 것으로 대형 화물차나 승합차에 주로 사용한다. 평형 링크 방식은 구조가 간단해 값이 싸다. 자, 구조 간단해서 이 값이 싸다는 거. 구조가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값이 쌉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 좀 높고요. 그래서 바닥을 낮게 할 수 있으며 무게 변화가 큰 차량에서는 승차 간격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차량의 높이 변화를 적게 했어요. 아까도 보면 현가 장치에서는 최저 지상고 높이 변화가 좀 적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 스프링 자체에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접지 성능이 떨어지고 구조 설계가 자유도가 낮아 조정 안정성이나 성능이 나쁘고 스프링 점수가 낮은 것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프링 점수가 커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프링 점수를 센 걸 쓰면 그만큼 작은 진동을 흡수를 못하니까 승차감이 어떻게 돼요? 승차감이 떨어지겠죠. 승차 감각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평행 링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행 링크 방식 아까도 설명했죠. 이런 식이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자, 그다음에 링크 방식이 또 나옵니다. 링크 방식. 링크식은 판 스프링의 결점인 와인드업 진동이라든가 횡방향의 강성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판 스프링을 코일 스프링으로 대체한 것으로 이 방식은 차축과 차체의 위치 결정을 여러 개의 링크로 하고 쇼건 쇼버와 스프링은 충격 완화 작용만 합니다. 그래서 무게가 가볍고 링크식은 무게가 가볍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타이어의 접지 성능이 좋고 설계의 자유도가 있어 조정 안정 성능이 양호합니다. 조정 안정. 그다음에 스프링 점수를 작게 할 수 있다. 왜냐면 판 스프링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무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스프링 점수가 셉니다. 스프링 점수를 큰 걸 써야 되는데 얘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스프링 점수를 작은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승차감이 여기 보시면 불쾌한 소리나 진동 억제가 가능해 승차감이 뛰어나다는 거, 승차감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또 뭐냐면 그다가 이게 여기도 보시면 뭐 링크라든가 뭐 쇼컴 쇼바 뭐 이런 것도 같이 쓰다 보니까 어, 부품 수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 값이 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각 링크의 움직임이 하고 공진하고 공호 부싱 등에서 세시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서로 마멸이 되는가 아니면 서로 공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각 링크들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얼라이먼트가 좀 잘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링크 방식 위에 있는 그림이 이런 식입니다. 링크 방식 이렇게 같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코일 스프링과 쇼건 쇼버를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맥퍼슨 방식은 여기 같이 이 코일 스프링 이 안에 쇼건 쇼버가 코일 스프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이 링크 방식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링크, 아래 링크, 위 링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링크 여기 보시면 여기다 아래 링크, 위 링크, 아래 링크 이렇게 링크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션빔 타입입니다. 토션빔. 토션빔 타입 서스펜션은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공통된 것은 좌우에 트레일러 암이 배치되어 이것이 빔으로 연결되어 있다. 토션빔 서스펜션은 좌우에 트레일링 암 후단을 아래쪽으로 향한 U자형 단면을 가진 엑셀빔으로 연결되고 여기에 레터럴 로드를 장착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토션빔 방식입니다. 토션빔. 토션빔 같은 경우 비틀림 탄성을 이용했다고 했는데요. 보면 아까 링크 방식에서는 이 쇼컴 쇼버가 코일 스프링 따로 쇼컴 쇼버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같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조합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있고 서스펜션 아무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레터럴 로드라고 합니다. 레터럴 로드 이렇게 여기 레터럴 로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토션 빔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멀티링크 빔 형식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코일 스프링이 따로 되어 있죠. 여기도 지금 멀티링크니까 이거는 여기 똑같이 링크 형식하고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따로따로 되어 있죠. 코일 스프링. 그 다음에 트레일링 암 링크 여기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일링 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레터럴 로드가 여기서 아까는 여기 있었지만 이거는 레터럴 로드가 이번에는 이 아래쪽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바디에 이렇게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엑스 이쪽에 바로 어, 엑셀 빔에 설치가 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바디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시험과 장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